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모두들 기다렸던 알파1 마크2가 드디어 발표되어서 테스트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 퍼펙트 1이라는 컨셉으로 해상도, AF, 고속 촬영, 8K 영상, 다양한 유저 편의 기능, 향상된 제품 디자인 등 모든 면을 고루 갖춘 진정한 육각형 바디를 목표로 했다는데 과연 그러한지 갸타부타 설명 없이 일단 빠르게 먼저 리뷰 진행하고 총평을 남겨보도록 하죠. 일단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세대 구분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알파9 마크3에서 완성이 되었던 5세대 인터페이스를 대부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전작 대비 가장 달라진 점은 요거 좌측 멀티앵글 모니터를 장착했다는 점인데 알파1으로는 셀프 촬영을 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업그레이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후면 버튼 및 다이얼 구성은 전작과 동일하고요. 상단의 쌍기 연장 중 좌측 다이얼에선 드라이브 모드와 AF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드라이브 모드에 알파9 마크3처럼 눈꽃 모양으로 표시된 커스텀 모드가 있는데 이것으로 설정하면 드라이브 모드를 상단 다이얼이 아니라 카메라 내부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측 다이얼로 MSAP 촬영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 하단에서 사진과 영상 SNQ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다이얼이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과 사진 모드를 직관적으로 오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기존과 다르게 동영상 모드에서도 MSAP 촬영 모드를 상단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알파1 같은 경우에는 꼭 메뉴에 들어가서 노출 모드 설정을 바꿔야 되니까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노출 보정 다이얼이 좌우 양방향으로 무한히 회전하는 다이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러면 세팅 값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지만 위아래 5스타까지 쉽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보네요. 어쨌든 엄지 부분의 다이얼 2개, 검지 부분의 다이얼 하나, 후면 액정 우측에 다이얼 하나로 모두 다이얼이 4개라 조리기 셔터 감도 노출 보정까지 물리적으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점은 똑같고요. 거기에 바디 전면부에 C5 버튼이 추가되어서 더더욱 편하게 펑션 키를 커스텀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의 펑션 키 커스텀 자유도는 소니가 타사 대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바디 자체의 버튼도 하나 늘었고 렌즈의 펑션 버튼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단자 구성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현 시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자는 아무래도 USB-C랑 HDMI 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을 한 군데 모아놔서 커버를 하나만 열어도 대부분의 용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마이크 입력 단자와 오디오 출력 단자를 구분해서 커버를 해놨는데 보통 오디오 출력 단자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커버가 열리는 부분을 최소화했고 또 마이크 입력 단자도 마이크를 연결하더라도 모니터가 회전하는데 최대한 걸리적거리지 않게 배려를 했어요. 그리고 전면부 쪽으로는 순서대로 이번에 2.5GB로 업그레이드가 된 랜 터미널, 멀티 마이크로 USB 싱크 터미널이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커버를 달아줬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포트 3개를 바깥쪽으로 밀어버린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케이지 같은 걸 장착할 때 프레임이 지나가는 곳이라 아무래도 커버를 열고 닫을 때 다소간의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포트들을 바깥쪽으로 배치한 건 상당히 섬세한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고급 기종답게 IR 센서도 전면부에 달려 있어서 화면을 일관성 있게 잡는 데 도움을 주고요. 뷰파인더는 940만 도트로 현존 최상급이고 배율도 0.9배로 아주 광활합니다. 뷰파인더는 진짜 소니가 짱이에요. LCD는 3.2인치 200만 도트로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된 터치 인터페이스가 들어와서 터치로도 조리기 셔터 감도 등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영상 재생 시 타임라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쉽네요. 참고로 액정에서 좌우로 밀면 터치 전용 인터페이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파9 마크3와 거의 동일한 폼팩터를 보유하고 있으니 신형 세로 그립인 VG C5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C5 버튼도 세로 그립 쪽에 제공되어 쾌적하게 촬영이 가능해요. 번외로 이번부터는 동시에 배터리 2개를 충전할 수 있는 정품 충전기를 제공해주는 것도 업그레이드고요. 아이피스도 기존 아이피스와 좀 더 커진 신형 아이피스 2가지를 동시에 제공해줍니다만 신형 아이피스도 좋긴 한데 저는 원래 아이피스가 부피를 덜 차지해서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는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 포함해서 743g으로 전작 대비 한 6g 정도 무거워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니터 부분에 힌지가 추가된 것만큼 무게가 증가된 것 같네요. 물론 외관도 업그레이드된 게 많지만 전작 대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물리적인 칩셋이 하나 추가되어서 AI/AF가 가능하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자, 가장 먼저 이거는 많이 보여드렸던 거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인물이 뒤로 가면서 어디까지 인물 인식이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파1은 이미 인물 인식이 풀렸지만 알파1 마크2는 끈덕지게 인물을 추적을 하고 있죠. 사실 저렇게까지는 멀리 갔는데 저거를 이제 추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멀어지면 드디어 풀리긴 하는데 다음에 앞으로 걸어오면서 인물 인식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AI-AF가 사람임을 인식을 하고 초록색 직사각형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써 얼굴 인식이 들어오는데 알파1은 아직 인물 자체도 인식을 못했어요. 사실 알파1도 굉장히 뛰어난 바디인데 맨날 이렇게 전투력 측정기로 활용되는 게 참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저거 제 카메라인데. 그리고 제가 진짜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테스트를 하나 해봤는데 뭐 나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앞에 장애물을 두고 그 뒤쪽으로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인물을 인식을 해낼 수 있는지 요거를 테스트를 또 해봤거든요. 보시면 알파1 같은 케이스는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인물을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카메라 로직상 앞에 있는 물체에도 초점을 잡아야 되고 뒤에 있는 인물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지만 알파1 마크2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놓치는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인물을 잘 찾아냅니다.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얼굴이 앞을 향하고 있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 인물을 검출을 해내고요. 놀라운 것은 인물이 이제 뒤를 보고 있을 때 뒤통수만 보일 때는 사실 이거 사람이란 거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도 조금 헤매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검출을 잘 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인물이 굉장히 작은 상황인데도 이 앞을 보면은 이때는 또 굉장히 잘 찾죠. 사실 이런 상황은 인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미세하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일부러 적나라하게 보시라고 전혀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쭉 틀어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검출 능력이 뭐 거의 넘사벽이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뛰어난 검출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촬영을 할 때에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트 너머로 얼굴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 같은 건 전혀 개의치가 않죠. 그래서 블러킹하는 장면 성공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결과물도 완벽하고 블럭도 완벽하죠. 이날은 흥국생명이 오랜만에 연패를 끄는 날이었는데 아무튼 다음 장면 보시면은 서브하는 것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실바 선수의 강 스파이크도 깔끔하게 촬영이 됐습니다. 이 도역하는 순간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눈동자에 초점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천만 화소나 되니까 여기서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아무래도 실내 경기라 아이소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4000에서도 이 정도 이미지 퀄리티가 나옵니다. 이런 건 진짜 파워풀하죠. 보정된 A컵 몇 장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이미지 퀄리티가 진짜 뛰어나다는 게 알파1 마크2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사진도 살짝만 확대를 해보면은 디테일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사진도 역시나 눈동자에 있는 디테일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러다 보니 구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크롭이 자유롭다는 게 진짜 커다란 장점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사진은 이 정도로 크롭을 하는 게 구도상으로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천만 화소면 사실 크롭 모드를 써도 2천만 화소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카메라 화소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로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 비율로 자른다고 할지라도 2600만 화소가 넘어갑니다. 이런 거를 30년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1 마크2에서는 초점 영역이 기존의 스몰, 미디움, 라지에 엑스라지와 엑스스몰이 추가되었고요. 거기에 초점 모드 커스텀이 가능해서 세 가지를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어가지고 더 편리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은 지금 선수가 아닌 잘못된 피사체에 초점이 맞았는데요. 내가 촬영하고 싶은 선수가 완전히 시야에서 가려졌으니까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초점 영역을 세로로 설정을 해놨고 이제 선수가 우측으로 이동을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반셔터를 풀고 선수를 화면의 중앙에 위치를 시키면 또 쉽게 초점이 다시 잡힙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기계가 알아서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전 캡처 기능이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스포츠 촬영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거 알파9 마크3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토스를 할 때 저런 수비 장면을 눈으로 보고 반응하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촬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반셔터를 누르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버퍼 게이지가 일부 빠져 있는데요. 아직 메모리 카드에 실제로 저장은 되진 않지만 반셔터를 누르면은 바디 내 버퍼 공간에 일정 수의 사진을 계속 저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셔터를 실제로 누르면은 그제서야 셔터를 누른 다음에 사진과 함께 그 이전에 촬영한 사진도 메모리 카드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아무튼 곁눈으로 버퍼 게이지 잘 보면서 이 기능 활용하면은 촬영 난이도가 진짜 급격하게 다운되는데요. 알파9 마크3 쓸 때도 이거 진짜 잘 들어왔다. 이게 있어야지 진짜 스포츠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지금 굉장히 긴 시퀀스를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AF는 뭐 끝장나지 않나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바디가 한 거라서 여러분도 이 카메라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파1 마크2도 초당 30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듯이 촬영이 가능한 미친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알파9 마크3는 120년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좀 넘사긴 합니다. 마치 4배속 슬로우 영상을 틀어놓은 것처럼 촬영이 되니까요. 이게 30p라면은 120년사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장면을 찍어낼 때는 사실 알파9 마크3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데 확대를 하거나 크롭을 하면은 이미지 퀄리티는 당연히 알파1 마크2가 훨씬 낫습니다. 이런 머리카락 같은 디테일 보시면은 화소에서 오는 급 차이가 확실하죠. 따라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본인이 바디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답은 제일 좋은 건 둘 다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뒤통수에서 고개를 돌릴 때 눈으로 따라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매끄럽고요. 통제가 안 되는 환경에서 피사체를 가리는 장애물들이 슥슥 지나가도 바로바로 엄청나게 빠르게 다시 잡아냅니다. 그리고 2870 G마스터랑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요. 이게 줌인 줌아웃을 심하게 해도요, 놓치지 않고 끈덕지게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얼굴이 아니라 뒤통수잖아요. 뒤통수를 줌인 줌아웃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놓치질 않고 그냥 끈덕지게 따라 붙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어지럽더라도요, 제가 막 호다닥 달려가면서 급하게 쫓아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생 리얼랑 촬영 조건을 보여드리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순간순간 가려도 또 순식간에 잘 잡아냅니다. 사실 스포츠 촬영보다 이게 더 극악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끈덕지게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검출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 외에도 동물, 새, 곤충, 자동차, 기차, 비행기 다양한 대상을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자동이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왔어요. 요걸 이제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식하다가 동물을 향하면은 이제 바로 동물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세팅을 바꿔줘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했는데다가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씬 내에서 동물과 사람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을 구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요. 다른 카메라에도 이런 게 펌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다 오토로 세팅을 하고 인식이 된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오토로 설정한다고 해서 뭔가 성능이 저하된다는 느낌은 특별히 못 받았거든요. 개나 고양이에 가까운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있어도 인식이 잘 되고요. 털이 검은색이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인식이 잘 됐어요. 이런 장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눈을 잘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원숭이 같은 거는 훨씬 쉽겠죠. 역광인데도 잘 잡았고 너구리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파충류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디지털 언패킹 때 거북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거북이는 솔직히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정면각도에서 촬영을 하니까 요때는 또 기가 막히게 눈을 딱 잡아내더라고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촬영 각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잡더라고요. 이게 지금 쉬운 각도가 아닌데 여기 눈이라는 걸 딱 인식을 하는 거 보고 오, 잘 잡네 싶었고, 얘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긴 애들 카멜레온 같은 애들도 잘 잡을 것 같고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애는 죽어도 못 잡더라고요. 제 눈엔 다 그놈이 그놈들인데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봐요. 참고로 지금 이거 다 세팅 안 바꾸고 오토로 찍는 건데 이게 물고기도 인식하던데요. 저 물고기 되는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서 어항 키우시는 분들, 사진 찍는 분들 꽤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조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 리뷰나 제가 전에 올렸던 리뷰 보시면은 이게 잘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AF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거 평소에 테스트 거의 안 하는 건데 일단 100분의 1초 정도가 노출에 상관없이 피부색으로 봤을 때 정노출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얼굴 검출이 사라지나 라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12800분의 1초가 되어서야 얼굴 검출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100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대략 7언더 2의 7승까지 이게 커버가 된다는 뜻이니까 저조도 검출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촬영을 했을 때 정말 잘 잡아낼 것이냐 그건 약간 의문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실제 사용하는 레벨에서는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고 보네요. 그리고 다음은 알파원 마크2의 5000만 화소 CMOS 센서를 테스트해 볼 시간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알파원을 사용해 왔던 만큼 제 카메라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고감도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알파원이랑 알파원 마크2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좌측이 이제 베이스로 알파원 마크2로 촬영한 아이소 100짜리 사진이고요. 중앙이 알파원 마크2, 그리고 가장 우측이 알파1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저감도에서는 둘 다 모두 깔끔하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소 3200까지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고요. 6400도 확대를 하면 노이즈가 보이지만 전체 사진에서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 레벨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12800부터 이제 슬슬 올라오는 게 확실해지기 시작을 하고 25600이 되면은 이제 디테일에도 조금씩 손상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두 기종이 미묘하게 노출이 달라지는데 알파원 마크2가 살짝 더 어둡고 알파1이 살짝 더 밝고요. 그 덕분에 알파1 마크2는 조금 더 컨트라스트가 세 보이고 상대적으로 알파1은 노이즈는 덜 도드라지는 대신에 약간 좀 희미해져가지고 컨트라스트가 빠져 보이는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상용감도 마지막인 31,200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가 낫다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게 프로세싱 유닛이 달라지면서 이제 후처리하는 과정에서 세팅이 달라졌다 정도로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존 알파1이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알파1을 장기간 써왔던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일단 6400까지는 거의 뭐 아무 생각 없이 노이즈 걱정 안 하고 사용을 했었고요. 12800까지 올라가면은 이때 이제 보정을 하면서 내가 확대 버튼을 눌러가지고 100% 사이즈로 볼 때는 조금 신경이 거슬리긴 하는데
전체 이미지로 봤을 때는 노이즈가 이렇게 방해가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으로 쓴다 그러면은 확실히 25600부터는 디테일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거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노이즈 저감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사실 근래 들어서는 고감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쓰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존 관용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일단 5스타 원더로 촬영한 거를 똑같이 끌어올려서 얼마나 보존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알파1 마크2가 육안으로도 쉽게 더 좋다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똑같이 2870 G마스터로 촬영을 했고요. 즉 렌즈도 동일하고 세팅도 동일해요. 그런데 확연할 정도로 알파1 마크2로 촬영한 게 보존이 잘 됩니다. 노이즈가 훨씬 적어요. 노이즈뿐만 아니라 알파1으로 촬영한 건 약간 그린 쪽으로 컬러 시프트가 조금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알파1 마크2는 그런 것도 별로 없죠. 좀 전에 고감도 테스트는 노출이 달라지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확실히 보존 관용도는 알파1 마크2가 조금 더 개선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4스타 원더인데 이것도 보정해서 끌어올리면은 역시나 알파1 마크2 쪽이 보정이 좀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3스타 원더부터는 보정해서 끌어올리면은 둘 다 굉장히 깔끔하게 보정이 되고 노이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2스타 원더는 뭐 보나마나 보정도 잘 되고 구별도 좀 쉽지 않고요. 1스타 원더로 촬영한 것도 역시나 둘 다 완벽합니다. 자, 다음 이제 반대로 1스타 오버로 촬영한 거 끌어내리면은 역시나 뭐 이 정도는 둘 다 잘 되겠죠? 거의 차이가 없고요. 2스타 오버로 촬영한 것도 별도 코멘트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카메라가 힘들어하는 마의 3스탑인데요. 이것도 보정해서 끌어내리면은 일단 두 개 카메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11단계 그레이스케일은 모두 무난하게 복원이 되지만 역시나 이제 밝은 색상 쪽이 약간 색 복원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채도가 살짝 빠지는 정도라서 이 정도면 둘 다 복원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4스탑 오버로 촬영한 것인데 이것도 보정을 하면은 막 여기저기 클리핑 돼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안부 쪽을 보면 이것도 알파1 마크2가 조금 더 보정이 잘 된 것 같지 않나요? 알파1 같은 경우는 약간 그린 쪽으로 시프트가 일어났는데 알파1 마크2는 여전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확실히 좀 개선이 있었다.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5스탑 오버인데 사실 이렇게 촬영하면 망 거니까 이거는 별도로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할게요. 참고로 테스트는 모두 비압축 로 파일로 진행을 했고요. 알파1 마크2는 비압축 그리고 무손실 압축, 라지, 미디움, 스몰 그리고 압축 로 파일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옵션별로 저장되는 평균적인 사이즈는 다음과 같은데 이거는 촬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달라지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셔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드라이브 모드 설정부터 보시면은 하이 플러스 하이, 미드, 로우 이렇게 네 가지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각각 설정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당 30장부터 초당 5장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즉 이 카메라는 중형 센서급의 50.1 메가픽셀로 30연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알파1이 출시되었을 때는 진짜 기절할 만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능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덤덤하긴 하지만 여전히 특수 장비가 아닌 컨슈머 레벨에서는 현존 최고 성능입니다. 5000만 화소랑 30연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카메라가 여전히 독보적이에요. 다만 50.1 메가픽셀 화소로 30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용량 압박이 장난이 아닌데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파9 마크3와 동일하게 부스터 모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기본적으로 C5 버튼에 부스터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20연사나 10연사나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필요할 때만 부스터를 작동시켜서 30연사로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김연경 선수가 뛰어오를 때만 부스터를 발동을 시켜서 30연사로 촬영을 했다가 이제 부스터를 해제를 했는데 지금은 왠지 눈치가 스파이크 하기 직전인 것 같으니까 부스터를 키다가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스터를 끕니다. 그 다음에 세레모니 하시는 거는 그냥 부스터를 해제한 상태로 촬영을 하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요. 해서 촬영된 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시퀀스에서 블로킹하는 장면이고 깔끔하게 촬영됐죠. 그 다음에 공격하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필요한 때에만 30연사를 발동해서 촬영이 돼요. 알파1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활용하면 고화소 연사에서의 용량 관리 문제를 꽤 해소할 수가 있고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2400만 화소라도 이게 초당 120연사를 하다 보면은 진짜 컷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적절하게 부스터 기능을 이용하면은 후반 작업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셔터는 전자식 셔터를 주로 사용하겠지만 기계식 셔터도 후막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셔터는 32,000분의 1초에서 30초까지 작동이 되고요. 기계식 셔터는 8,000분의 1초에서 30초까지 작동이 되는 것이 똑같지만 벌브 모드는 오직 기계식 셔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동영상에서는 8,000분의 1초에서 1초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전자식 셔터에서 플래시도 아주 문제없이 잘 터집니다. 소니의 HVL F60RN2를 활용하면 광량 조절 시 최대 20연사까지도 커브가 가능하고요. 기계식으로는 플래시 싱크 속도는 무려 400분의 1초이고요. APS-C 모드에서는 싱크 속도가 500분의 1초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은 알파9 마크3 같은 글로벌 셔터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계식 셔터로 치면은 거의 이제 리프 셔터 수준의 미친 속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버퍼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 우선 비압축 로우 파일이랑 무손실 압축 로우 파일을 설정을 하면은 그때는 하이 플러스로 해놓더라고 하더라도 초당 20연소로 작동이 되고요. 압축 로우 파일이나 JPEG 옹리로 촬영을 하면은 그때는 초당 30연소로 촬영이 됩니다. 요거는 알파1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파1을 가지고 평소에 다른 메모리 카드 리뷰를 할 때 요거를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건 좀 사과를 드리고, 아무튼 소니의 터프 CF 익스프레스 카드 타입 A를 사용할 때 각 저장 옵션별 촬영되는 평균적인 사진은 담은 것 같고요. 제가 이거 3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포인트가 JPEG 옹리로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촬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5000만 화소가 워낙 고화소이고 또 30년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바디 내 버퍼 공간이 다 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니의 터프 V90 메모리 카드를 활용해서 촬영하면은 담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촬영되는 매수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버퍼가 비워지는 속도가 넘사벽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알파1 마크2를 이용해서 연사를 하실 분들은 그냥 CF 익스프레스 카드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다음 이제 영상 스펙인데 최대 룸크롭 8K 30p까지 촬영이 가능한 것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우선 H.265의 고효율 코덱인 XAVC-HS는 8K와 4K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H.264의 롱조피 XAVC-S는 4K와 FHD를 지원하고요. 인트라프레임 XAVC-SI도 4K와 FHD를 제공합니다. 해서 각 코덱별로 지원되는 비디오 포맷은 이렇게나 다양한데 엄청 많죠. 소니가 컨테이너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자유도가 엄청나게 뛰어난 편이에요. 특히 알파1 마크2는 최대 해상도 8K 30p에서도 4둘둘 10비트를 지원합니다. 전작이었던 알파1에서는 8K 30p는 4둘 0밖에 없었거든요. 요거는 상당히 좋은 업그레이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서 크로마 샘플링과 비트레이트를 아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장점이에요. 다만 XAVC-HS에서 여전히 30p를 지원하지 않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긴 합니다. 로우 촬영의 경우 외장으로 16비트까지 출력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이제 외장 모니터를 쓸 때 로우 촬영은 가능은 해도 이 16비트를 받아줄 장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 정말 아쉽게도 내장으로 로우 레코딩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주요 옵션을 제가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해상력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너무 많으니까 FHD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교군으로 XAVC-HS 8K 30p 500Mbps 4둘둘 10비트를 왼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게 8.6K 오버 샘플링이라서 알파1 마크2에서 가장 높은 해상력을 자랑하는 동영상 포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군으로 우측에는 8K 24p 520Mbps 4둘둘 10비트를 위치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8.6K 오버 샘플링이기 때문에 동일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알파1 마크2에서는 8K에서도 4둘둘 10비트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커다란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XAVC-HS 4K 120p 200Mbps 4둘둘 10비트인데 이 경우에는 1.1배 크롭이 되고요. 확실히 8K 30p랑 비교하면 약간 컨트라스트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버 샘플링이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사실상 픽셀 비닝인데 이 정도 해상력을 뽑아내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픽셀 비닝이라고 하면은 오버 샘플링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화질이 확 다운됐거든요. 그런데 소니 카메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공식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알파1 쓰면서도 느꼈던 게 픽셀 비닝이 이 정도로 화질이 좋으면 굳이 사용자가 오버 샘플링 여부를 검토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차트를 촬영해서 확대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 미묘한 차이 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여튼 픽셀 비닝도 진짜 좋아요. 다음은 XAVC-HS 4K 60p 200Mbps 4둘둘 10비트인데 이것도 오버 샘플링은 아니기 때문에 8K 30p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약간 컨트라스트가 다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는 슈퍼 35mm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그때는 5.8K 오버 샘플링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8K 30p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컨트라스트가 아주 짱짱합니다. 같은 4K 60p끼리도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오버 샘플링 쪽이 좀 더 컨트라스트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이렇게 촬영된 차트에서 이 부분만
한번 확대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점이라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그냥 신경 끄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롱 GOP XAVC-S 4K 120p 280Mbps 4돌도 10비트인데 이것도 역시나 1.1배 크롭이 되고요. 이런 테스트 여러 번 해봤지만 HS랑 그냥 S랑 이런 차트 촬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었어요. XAVC-S 4K 60p 200Mbps 4돌도 10비트의 경우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리고 역시나 슈퍼 35mm 모드로 들어가면은 4K 60p부터는 5.8K 오버샘플링이 적용되기 때문에 8K 30p랑 동일한 해상력을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XAVC-S 4K 30p 140Mbps 4돌도 10비트 이것도 당연히 오버샘플링 모드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히 우수한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은 이제 인트라프레임 XAVC-SI 4K 60p 600Mbps 4돌도 10비트 이것도 당연히 정지되어 있는 차트를 촬영할 때는 그 차이를 느끼긴 어렵긴 하지만 아무리 동적인 촬영이라고 할지라도 SI로 촬영을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컴퓨터에 가는 하중이 많이 좀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슈퍼 35mm 모드에서 조금 더 해상력이 증가되는 걸 봐서 오버샘플링이 들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XAVC-SI 4K 30p 300Mbps 4돌도 10비트 이것도 앞에서 봤던 롱 GOP랑 그렇게 뭐 크게 다른 점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일라 토니온을 이용해서 DR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무비감마에서는 8.14 스탑이 나왔고요. 근데 이건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 본격적으로 S로그3인데 먼저 색 영역이 S-3일 때 슬로프 베이스드로는 14.8이 나오고 클린 DR은 12.8이 나와서 대략 13스탑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12스탑이 이제 평이한 편이고 13스탑이면은 뭐 준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준수한 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S-3 시내에서는 DR이 소폭 상승해서 클린 DR이 12.9가 나왔는데 뭐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색 영역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큰 변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도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HLG도 보면은 12.8이 나왔는데 HLG는 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S로그3보다 살짝 낮게 나오는데 거의 동등하게 나왔다는 거는 좀 재밌는 측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떨방이랑 브리딩 보정 등등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롭이 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교군으로 XAVC-S 4K 30p 140Mbps 4돌도 10비트 세팅으로 촬영을 하고요. 여기에 브리딩 보정을 켜면은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2870 G마스터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렌즈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98% 정도 촬영이 되니까 2870 G마스터 렌즈가 상당히 포커스 브리딩이 적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다음은 브리딩 보정은 끄고 스테디샷을 액티브로 발동했을 때는 이 정도 크롭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전체 면적이 약 89% 정도 촬영이 됩니다. 이거는 렌즈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스테디샷을 액티브로 하고 브리딩 보정을 키면은 그때는 이렇게 또 촬영이 되는데 이거는 전체 면적의 약 87% 정도 촬영이 돼가지고 브리딩 보정을 끈 상태보다는 한 2%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리딩 보정을 다시 끄고 동쪽 액티브를 발동을 시키면은 그때는 또 이 정도로 크롭이 되는데요. 상당하죠? 확인해보면 이건 전체 면적의 대략 70% 정도 촬영이 되는데 꽤나 많이 잘려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 액티브로 설정을 하고 브리딩 보정까지 키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전체 면적의 대략 69% 정도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몬 마크2 같은 경우는 4K 30p도 논 크롭으로 촬영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4K 120p로 촬영할 때는 1.1배 크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스테디샷이 표준밖에 선택이 안 돼가지고요. 액티브랑 동쪽 액티브를 선택할 수가 없고요. 또 브리딩 보정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에서는 89% 정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1.1배 크롭 되는 것도 확인을 했네요. 다만 소스 좀 따지시는 분들 가끔 계셔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약 1.12배 정도 크롭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쪽 액티브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알파1이랑 알파1 마크2를 서로 단단히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들고 촬영을 해봤거든요. 각각 따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서 왼쪽은 알파1의 일반적인 액티브, 오른쪽은 알파1 마크2의 동쪽 액티브인데 차이가 아주 확연하죠. 이게 진짜 여행 가서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을 할 때 이 동쪽 액티브가 있냐 없냐는 결과물이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1.4배 정도 크롭이 되니까 크롭이 상당히 많이 되긴 하는데 1635 G마스터2 같은 렌즈랑 같이 병행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두 개의 카메라의 화각을 최대한 비슷하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 즉 알파1 마크2를 살짝 더 광각으로 조정을 한 거죠. 이 경우에 보시면은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 들고 있는 거 아니고요. 둘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제가 이걸 한 번에 들어서 한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액티브 발동되는 카메라는 한번 써보시면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동쪽 액티브
모드 말고도 스테빌라이저라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상황별로 크롭되는 정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동쪽 액티브보다는 좀 더 많이 크롭이 되고 효과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핸드헬드로 들고 무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다만 크롭이 너무 심하고 또 구도가 고정되는 거는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손떨방도 8.5스타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1초 핸드로 촬영한 거 확대를 해보면은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제 핸드헬드로 촬영한 거 2초짜리 이것도 확대를 해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건데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덤덤하시죠. 다음에 이제 3.2초 요것도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것도 깔끔해요. 자, 그리고 본 게임인 바로 4초인데 4초도 확대를 해보시면은 중앙부는 깔끔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변부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중앙 하단 부분은 보시기에도 깔끔하게 촬영이 됐죠. 근데 이게 또 완전 극 주변부로 가면은 거기서는 살짝 흔들림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촬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꼼꼼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장기간 기계를 쓰다 보니까 주변부에서 흔들림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해서 전체 사진에서 보시면은 대충 이 정도 영역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4초에서 핸드헬드로. 그리고 이제 다음은 5초인데 5초부터는 이제 중앙 부분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몇 번을 촬영을 해도 거의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중앙부까지 고려하면은 4초까지가 마지노선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신체 능력이나 사용하시는 렌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리뷰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편의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커스텀 룩업 테이블을 임포트해서 프리뷰하면서 촬영하거나 혹은 커스텀 룩업 테이블 상태로 영상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AF 어시스트 기능, 브리딩 보정, 포커스 맵 등 영상 촬영 편의 기능도 역시 존재합니다. 당연히 오토 프레이밍, 인카메라 타임랩스 기능도 탑재했고요.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소프트 스킨 기능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한 걸 보면 와이프가 화를 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효과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괜찮죠. 다만 아쉽게도 이게 이제 연사로는 안 되고 단사로만 가능한 건 여전하고요. 대신에 동영상에서 가능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 사진이야 제가 하면 되는데 동영상은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USB 스트리밍도 4K 30p까지 무난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중에 동영상 녹화도 지원을 합니다. 이런 건 상당히 편리하겠죠? 다만 외장 모니터 연결 시 촬영 정보를 켜면은 액정이 아웃되는 것은 여전히 아쉽네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외장 모니터를 이용해서 로그 촬영을 하실 거면은 옛날처럼 PP 메뉴를 활용을 해가지고 쭉 픽처 프로파일 중에 하나를 S로그3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PP6를 S로그3로 설정해 놨는데 이게 싫으면은 유저 룩업 테이블을 S로그3로 설정해도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신메뉴에서 로그 촬영을 플렉시블 ISO 즉 켬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외장 모니터로 4K로 전송이 안 되고 HD로 전송이 돼요. 이거 설정해서 HDMI 출력으로 가보시면은 1080p까지만 활성화가 되고요. 4K는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세요. 자, 드디어 모든 리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알파1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가 진짜 충격적이어서 그때 바로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아마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텐션이 높은 방송이 알파1 발표했던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예판하는 날에도 제가 운영 중인 카톡방에서만 10세대가 넘게 팔려가지고 매출이 1억이 찍혀서 우리끼리 이제 1억방이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알파7, 알파5, 알파9, 마크3 등 이 최신 기종이 추가되면서 여러모로 알파1에게 불만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불만들이 알파1 마크2로 모두 해소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알파1이랑 알파9 마크3가 워낙 충격적인 카메라였던 탓에 알파1 마크2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카메라가 현재 소니의 플래그십으로 걸맞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알파1 대비해서도 4축 멀티앵글 모니터를 비롯해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보정 가용도도 다소간 상승하였고 8K 30p에서 422 10비트 지원되며 무엇보다 AI/AF가 적용되어서 더 완벽에 가까운 초점 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뭐 역대 최강, 역대 최고 이런 수식어를 쓰는 것을 많이 자제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는 더 퍼펙트 원이라는 컨셉에 어울리게 누가 뭐라고 해도 현존하는 컨슈머 카메라 중 최강이며 역대 최고라고 생각을 하네요. 초당 120회 연산을 통해 AF 검출과 추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50.1메가픽셀의 화소로 30연사를 하는 카메라는 아직 다른 카메라가 도달하지 못한 레벨이에요. 즉 사진기로서 퍼포먼스와 이미지 퀄리티에서 모두 최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8K 30p 녹화가 가능하고 4K 120p도
무난하게 수행하면서 셀피 촬영도 가능하여 프로덕션부터 1인 크리에이터까지 누구나 활용 가능한 영상 머신이기도 합니다. 이 카메라의 대상 타겟이 누구일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8K 녹화가 필요한 프로덕션이나 크리에이터라면은 이 카메라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포츠 촬영 시 120연사보다 이미지 퀄리티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크롬 모드 활용이 잦아서 크롬 모드 시에도 2000만 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람이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언론사에서도 제발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급박한 취재 현장에서 현장 음이 셔터 음에 가려지는 것은 이제 좀 그만 듣고 싶네요. 이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외에도 바디 하나로 모든 걸 퉁치고 싶은 사람이랄지, 고화소로 원판 사진을 찍으면서도 동시에 스냅도 촬영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강추할 수 있으며, 그냥 현존하는 최고의 카메라를 쓰고 싶은 장비병 환자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사실상 누구든지 예산만 된다면 가장 베스트 카메라라고 봅니다. 그게 누구라도 저한테 돈 신경 안 쓰고 가장 성능 좋은 카메라 사면 뭐 사면 되냐 라고 물어볼 때 주저없이 오고 알파1 마크2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까지 출시된 카메라 중에서 완벽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근접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숙제가 앞으로 뭐가 더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5000만 화소의 글로벌 셔터랑 내장 로우 레코딩 지원 정도 뿐인 것 같아요. 특히 이 5000만 화소의 글로벌 셔터는 사실 좀 판타지한 레벨인데, 제 생각에 그런 판타지를 충족을 시켜줄 만한 회사는 또 소니뿐인 것 같아서 기대를 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반납을 하려니까 아쉬움에 또 이걸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 소코에서 환율 대비 원화 가격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출시를 했는데다가 최근에 원화 약세가 너무 심해서 이러다가 가격 인상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그 전에 빨리 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제가 혹시라도 알파1을 요거 알파1 마크2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